안녕하십니까, 이승준입니다. 이승준님은 저번에 제가 DMZ 페스티벌 때 뵙고 나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되게 은근히 자주 봐요. 네, 맞죠? 자주 보죠. 막 이렇게 가는 데가 겹치기도 하고, 네, 제가 막 초대 드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만큼 뭐 한국 이제 여러 문화 콘텐츠 제작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사업에 있어서 승준님은 정말 발이 넓다.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죠. 네, 발만 넓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지금 살짝 스탑해놨는데 네. 이명반이라고. 이명반. 네. 그 뽕이 들어서 명반, 도대체 명반 그러는데 명반이 무엇인가? 명반이 무엇인가? 탐구하고 그 명반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회사 일이랑 병행하기에는 너무 위대한 주제였다. 실패해서 그 한 10월에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이름 바꿨어요. 토크 그 채널에서는 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루시나요? 처음에는 그 명반이 뭔지 주변에 막 뮤지션들 있으니까 뮤지션들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그리고 막 만들어 보려고 막 누구 스튜디오 가가지고 막 얘기도 해보고 이랬는데 다 부질없다는 그렇게 해서 명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까데오의 이태원 기타리스트가 그 기획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다 보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친구들 불러서 토크로, 네, 이쟁반이, 네,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어쨌든 토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제 주변에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토크하다가 지금 잠깐 쉬는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뭔가 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복합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텔레포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텔레포트는 저희를 그냥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겸 브랜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는 이제 브랜드랑 아티스트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라고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마케팅 광고 대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쉬운데,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제 범주 안에서 교집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하긴 해요. 그렇고 그 브랜드로서는 저희가 되게 이상한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도피라는 얘기들을 계속 그 브랜드에 마치 나이키가 저스트 두 잇을 얘기하듯이 그 도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글을 받아서 퍼즐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달력 365일 내내 도피해라, 이게 한 달로 보면 짧은데 또 365 1년으로 보면 또 기니까 너가 언제나 도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달력을 만들고 있고, 종이로 만들기도 하고 모자 형태로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다 보니까 보드 게임 같은 게 또 네, 좀 그렇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그 게임 뭐 이런 오타쿠 컬처 이런 거에 저희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DMZ 페스티벌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보통 그런 광경이 정말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글래스톤베리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자체 발행한 뉴스를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 뜨거운 페스티벌 현장에서 이제 남녀노소 앉아서 보드 게임을 즐기는,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희한한 그림이었고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면 뜨거운 만큼 식혀주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부스가 아마 제일 시원했을 거예요. 선풍기도 빵빵하게 들어. 좋습니다. 그 보드 게임은 또 특히 그 팝업 스토어도 진행을 직접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마우스 포테이터라고 또 종각에 있는 진짜 멋있는 오타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 음침한 데가 아니라 정말 밝고 누가 봐도 돈을 많이 썼구나 할 수 그렇죠. 보이는, 네. 그런 자본주의의 맛이 느껴지는 오타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이제 협업해서 팝업을 했습니다. 네, 거기가 프로 게임단인 BNK 피어엑스에서 또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 보시죠. 같은 뭐 회사에 네, 뭐 거기에 패션 브랜드도 있고 공간도 있고 네. 많은 것 같아요. 텔레포트가 어쨌든 만들어내는 그런 콘텐츠들을 도피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도피에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파운더가 4명이에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필립이라는 그래픽 디자이너도 있었는데 다 같이 얘기하다가 막 우리는 뭘 얘기할 것인가. 처음에 텔레포트 만들 때 이제 투표 같은 거 독려하는 이런 사회적인 프로젝트 같은 걸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갑자기 투표를 독려하고 이런 거는 조금 예. 좀 메시지가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얘기를 하고 그 얘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5명이서 막 얘기하다가 다들 도피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패션 회사를 다니는데 뭐 원래 막내들이 모델 해야 되던 그렇죠. 옛날 예. 시절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그
문화업계는 옛날 시절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라떼는 근데 그런 거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근데 그 회사가 되게 이제 당시에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그런데도 그냥 그걸 그만둔 게 그 사회생활 하시던 분들한테는 그게 별거 아니었을 거고 그 당시에 그냥 '쟤 도망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음. 있었는데 그렇게 도피해서 다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도피했다. 그래서 네. 도피가 부정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 음. 그리고 그때가 딱 코로나 딱 터진 저희가 텔레포트가 2020년 4월에 회사 사무실을 냈고 그 전에 한 2019년 10월부터 이름 고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코로나가 생기고 터진 시기랑 맞물려 있었어가지고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승수님도 그렇다면 도피의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전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도망가요. 텔레포트의 그런 뭐 작업 과정이 아까 파운더가 4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텔레포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2명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되게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하지만 이제 기업이랑 일할 때는 어떤 물론 이제 그걸 좀 깨는 부분도 있어야지만 약간 정해진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게 하면 좋고 이게 전략적으로 마케팅 네. 전략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새로 공부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약간 포맷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다양한 것들을 넣으려고 하고 남들이 안 보던 거 보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저희가 저희를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라고 얘기하는 만큼 좀 제일 크리에이티브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그렇다면 맡은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큰 범주로는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있는데 네. 디자이너라고 또 기획을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기획자고 그 기획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리고 그 기획이 왜 나오는지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은 글 쓰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패션 디자인 하던 사람이고 저는 온갖 거 하던 사람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그게 다 섞여가지고 재밌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준님은 그렇다면은 그 텔레포트에서 어떤 좀 특화된 뭐 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기술. 제가 예. 기술이 없어서 저는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저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손재주가 저 패션 전공했거든요. 손재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샘플실에 맡겼어요. 원래 졸작할 때 샘플실에 맡기면은 가짜거든요. 외 MC거든요. 외 MC였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재능이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제 재능은 에너지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고 다녀도 지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계속 주말이든 평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계속 내가 재밌으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게 제 재능이어서 네. 그거를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가들과 그리고 이제 음악 프로듀싱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또 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 패션위크 하는 브랜드랑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던 브랜드들,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에서 일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 일하면서 아마 그때 뵀던 것 네, 같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뭐 유통은 이런 식으로 요 문서를 만들어서 하게 되고 누구랑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패션에 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무신사에 입점하려면 뭘 해야 되고 그럼 뭐 배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물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업계 네, 그렇죠. 경험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음악에서도 그 회사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까데오를 제가 서사무엘이라는 아티스트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태용 기타리스트가 네. 세션으로 함께 했었어요. 지금 까데오인. 근데 그 서사무엘만큼이나 이태용 기타리스트가 엄청 잘 보이는 거예요. 공연을 하면 그 잘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노래도 안 부르는데 되게 잘 보이네. 그래서 엄청 친하게 저 사람 되는 사람이구나 해서 딱 붙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회사 나오고 그 형이랑 저랑 이제 밴드를 뭔가 팀을 만들자 해서 네. 그 형이 그 전에 그때가 18년 12월이었는데 17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서울 숲재즈 페스티벌 때 이태원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네. 김재호 까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걸로 합주도 하고 공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준 얘기 듣고 그거 했던 거 들으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졌나 봐요. 이태원 기타리스트에서 그거 해서 이제 까데오가 돼서 2018년에 EP를 냈죠. 까데오라는 팀은 어쨌든 승준님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뮤직비디오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최근에 같이 행보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까데호라는 팀 이제 만들고 지금 운영하고 세 번째 정규 앨범까지 나온 상황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팀과 같이 호흡하고 이제 하나의 팀으로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결성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까 그 스토리였고 그 결국에는 너도 멤버를 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멤버 좋은데 무슨 역할 하지? 그러니까 음악 빼고 다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좋다. 저도 또 관종이다 보니까 또 밴드의 멤버인 거 되게 네.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음악 빼고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 물론 멤버들이 음악 외의 것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그냥 형들은 음악 빼고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 형들이 또 이제 그 전에 그 전 회사에서 같이 또 봤었으니까 좀 믿어주는 것도 있었고 해서 제가 뭐 비주얼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자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예. 것들 마치 회사가 해줘야 되는 일들 저는 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까대오 하면서 해 나갔어요. 그래서 음. 이제 처음부터 멤버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밴드에 연주를 하는 멤버는 당연히 멤버 자연스러운데 연주를 하지 않는 멤버가 어디 보여지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자니까 낄끼빠빠를 되게 섬세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인터뷰할 때 쇠만 나가고 어디서는 인터뷰할 때 넷이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음악 빼고 다 하는 멤버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텔라포트 컴필레이션 앨범이 나왔는데 이렇게 앨범을 내는 건 또 처음입니다. 음반에 대해서 어떤 기획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키츠네가 지금은 이제 약간 회사원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데프트 펑크 매니저가 만든 힙한 그럼요. 브랜드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힙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음악 앨범을 컴필을 넘버가 30이 넘어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키츠네 사운드. 키츠네 매종 뭐 뭐시 컴필레이션인가?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한국에서 제가 이걸 딱 기획할 때가 한 1년 반 전쯤인데 그때는 힙합 뮤지션들이 레이블 단위로는 컴필을 좀 냈었고 그거 말고는 진짜 다른 컴필레이션은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힙합이 뭐 지금 지구 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오는데요.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건 힙합 뿐이고 막 이런 거였어가지고 예. 그냥 다양한 음악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뮤지션들을 섭외해서 그냥 각자 곡 넣는 거 말고 이 컴필만을 위해서 협업해서 뭔가 앨범을 내는 걸 하면 너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역시 수익이 엄청 되는 비즈니스는 아니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서 이번에 나오게 됐죠. 네. 완전 1년 반 전에 제비다방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내기 한 2달 전쯤에 갑자기 그 사운드 서플라이라는 사운드 서플라이. 네. 레이블의 전자음악가들 맞습니다. 그 컴필도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박쥐단지라고 또 박쥐단지 최근에 또 이현 형님이 조금 주도해가지고 하고 있는 되게 멋있는 뮤지션들 뮤지션들이 전자음악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런 크루이자 컴필레이션 앨범도 나와가지고 역시 생각했을 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하긴 했어요. 네. 2024년 여름에 유독 컴필레이션 앨범이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진짜요. 네, 그 사운드 신의 정신 서플라이 다 같이 뭔가 한다라는 점이 이 앨범의 사실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곡을 살펴보면 아티스트가 이제 단독으로 뭔가 곡을 한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5곡이 있는데 그리고 다 아티스트들이 페어가 돼 있어요. 짝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컴필레이션의 이제 가치인 이제 같이 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점을 좀 기획하게 되신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까데오만 앨범을 내면 까데오의 채널과 매체들에서만 나가잖아요. 근데 많은 뮤지션들이 한 앨범에 확실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면 많은 뮤지션의 채널에서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각 서로의 음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목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고 이제 저 마케팅 매니저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제비다방 까데오도 참여했었는데 각자 곡 하나씩 주면 그거 쫙 넣는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단 좀 더 쫀쫀해야 들을 만한 맛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각자 하면 그냥 각자 팬들이 까데오 팬은 까데오 거만 들어볼 것 같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좀 같이 협업해야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진짜 별 생각 안 하고 이걸 기획했는데 사진이랑 영상도 이제 각 팀별로 찍는 게 아니라
곡을 한 사람들끼리 찍어서 올려야 그게 이제 컴필의 의의에 조금 더 잘 맞다고 생각하고 라이브도 다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안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많은 뮤지션을 다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일부 좀 해내셨습니다. 이제 포크라노스 채널에서 앨범 관련해서 이제 음감회와 토크쇼를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셨죠. 네네. 네. 이게 어쨌든 협업을 했으니까 그 뮤지션과 뮤지션의 스파크들이 있잖아요. 그 스파크들을 음악만으로 들어보는 것보다는 그 한 단계 나아간 뭔가로 보여드리고 싶긴 했어요. 그게 저는 이 토크 제일 좋아해가지고 토크라고 생각하고 네, 딱 포크라노스의 그 음감의 포맷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서 좀 재밌는 거 하자고 쫄라서 또 감사하게도 함께 해주셨죠. 네. 그래서 얘기들을 토크를 이제 각자 다 나눠보기 봤습니다. 승준님이 이 앨범을 이제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이 앨범을 바라보는 어떤 프로듀서로서의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프로듀서라는 그 크레딧이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역할이 사람마다 방식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릭 루빈 할아버지 보면은 거의 그냥 같이 음악을 만드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예. 근데 저는 우선 뮤지션 출신이 아니고 뮤지션의 성분이 아니고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제가 이제 마케팅 일을 하든 뭘 하든 거의 큐레이션이 저의 되게 큰 코어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컴필에서 제가 프로듀서라고 들어갈 수 있던 건 그냥 제가 그 큐레이션을 하고 뮤지션들한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당신들을 모았어. 그러니까 당신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주면 어때? 라고 네. 질문 던지는 네. 그 역할만으로도 프로듀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 이름을 넣었던 거고 그 제가 이태용 기타리스트한테 되게 관념적인 음악 관련 관념적인 것들 많이 배웠는데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영향받고 있는데 이태용 기타리스트가 그 뭐 콜라보 할 때는 무조건 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도사님 같이 얘기하거든요. 말이 되는 걸 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게 뭔지는 까데오 하면서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까데오 김하일 제이클래프가 저는 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하면 말이 예를 들면 시피카랑 웨이드가 디지털 아티스트인데 시피카가 계속 본인의 브랜딩에서 SF적인 요소들이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연결점이 있다. 예를 들면 웨이드와 까데오가 붙었다가 좀 네. 서로의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이 되는 조합들을 계속 고민해서 이제 섭외를 하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1번 곡 이제 까데오 김하일 제이클래프는 이래서 모였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김하일 제이클래프 진짜 큰 팬이거든요. 네. 정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전 회사 있을 때 김하일도 소속이었고 김재호 베이시스트가 또 윈디시티 소속이었어서 그렇죠. 같이 막 작업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사람들은 김다빈 드러머 빼고는 거의 관계가 좀 있었고 이미 좀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을 때 같이 뭔가 좀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까데오의 연주를 샘플링으로 하는 거가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김하일한테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작업적으로 좀 되게 매력적으로 잘 나왔죠. 네. 1번 곡인 이제 Finding Finding Home입니다. 2번 곡 이제 추다의 차지스와 이제 윤석철 네, 님이 함께 하셨죠. 추다의 차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추다의 누나가 싱싱으로 처음 이름을 알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싱싱 해체되고 네. 이제 본인 밴드를 만든 거였고 그 까데오의 김재호 김다빈이 또 그대로 거기 멤버기도 멤버로 해요, 또 사실은. 활동하고 계시죠. 거기다 이시문 씨까지 해서 맞아요. 추다의 차지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저랑도 이제 계속 신뢰가 있었고 네. 저는 그 텔레포트에서 중요한 게 그 다양성인데 그 국악 무가 에너지가 있는 추다 차이스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러면은 윤석철 형님이 막 그 전래 무슨 네, 그런 그 프로젝트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악기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거기서 저는 되게 시너지가 잘 나겠다. 그리고 서로 이미 좀 신뢰가 있었으니까 네. 음악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다 수락해 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어요. 2번 곡인 이제 너도 먹고 물러가라에 네. 대한 싱글이었고요. 3번은 이제 Doom Before 30 Minutes. 이건 이제 진수영님이랑 네. 이제 김도언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 컴필레이션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팀이 그 까데오랑 추다의 차지스랑 시피카랑 힌노치스 테라피였어요. 근데 저쪽은 전자음악이고 이쪽은 연주 베이스의
흑인 음악을 베이스로 하는데 장르를 얘기하기 애매한 그런 연주 음악들이고 갑자기 그 두 개 붙는 게 되게 애매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자음악을 하면서 전자음악인데 연주가 들어간 뭔가가 3번에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그 프리커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김두원이랑 같이 처음 네. 이제 뭔가 협업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네. 어리고 잘생기고 음악도 잘하고 음악 잘하는 형들이 되게 이뻐하고 그래서 이 친구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해서 네. 같이 하자고 하면서 진수영 피아니스트라고 해야 돼. 수영 씨를 생각했어요. 진수영은 그 까데오랑은 접점이 엄청 많고요. 오키 형이랑은 거의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예. 없는 사이고 막 그렇게 이 연주 씬에서는 이미 되게 자주 서로 마주치고 인사하고 얘기도 하는 사이였어가지고 그 둘이 하면 너무 좋겠다. 특히 얼굴 합이 너무 좋겠다. 제가 또 잘생긴 남자, 예. 이쁜 여자 좋아하는데 네, 너무 얼굴 합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좋아서. 어쨌든 이 두 분의 아티스트의 합이 굉장히 좀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연주하고 그거를 음악에 소스로 써가지고 네네. 하고 그리고 보컬이 없이 진행되는 네. 연주곡이었고 그게 다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 곡은 이제 앞서 약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피카와 웨이드가 함께한 오아시스라는 노래입니다. 시피카는 진짜 저 혼자는 한국 여성 전자음악가의 완전 대표라고 생각하고 여왕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게 음악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음악뿐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자기가 다 잘 통제하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텔레포트의 첫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좋다고 해줬었는데 시피카는 자기가 다 만들고 자기가 부르고 모든 걸 다 하니까 근데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디지털 아티스트인 웨이드가 들어왔을 때 진짜 재밌겠다라는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또 같이 하게 됐죠. 네. 그렇게 어쨌든 짝지어 봤을 때 결과물은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아마 그 토크에도 있을 텐데 그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피카가 되게 좋아하는 물과 관련된 네. 그 철학책이 있었어요. 재밌는 책을 알고 있어? 라고 했더니 웨이드가 그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구절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거 근데 원서가 프렌치네? 라고 했는데 나 프렌치로 말할 수 있어 하면서 바로 녹음. 마지막 곡인 이제 힙노시스 테라피와 이제 홀랜드의 Look at That 네, 이란 노래로 이제 컴플레이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힙노시스 테라피는 갑자기 나타난 기가 막힌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자음악 그 힙노시스 테라피 딱 나타났을 때 시대 정신을 매우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창 클럽 다니던 다 힙합 클럽 힙합 베이스였거든요. 네네네. 물론 뭐 하우스 디스크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핸즈 뭐 케이크샵으로 대표되는 거기 베이스가 어쨌든 힙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코로나 때 전자음악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테크노에 물론 테크노 2017년에도 막 파우스트 있고 막 그랬지만 그렇죠. 예. 갑자기 새로 나타난 젊은 세대가 클럽을 다 테크노 클럽 가고 전자음악이 기반이 된 클럽 가는 거 볼레로 막 이런 데 가는 거 보고 좀 시대가 이렇게 쓱 바뀌어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때 전자음악에다 랩하는 팀이 나타났고 그게 되게 전자음악에 랩을 하는데 되게 로킹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서 예.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미 씬에서는 관록이 있잖아요. 짱이 다시 모여서 또 새로운 음악을 하는데 너무 재밌고 브랜딩도 잘하고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계속 꼬셨었어요. 근데 네. 누구랑 같이 할 거냐 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홀랜드라는 생각을 네. 저는 그 홀랜드가 그 아이콘으로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픈리 게이인데 K-팝의 영역 안에 있고 퀴어를 계속 얘기하고 핍박 받았던 과거가 있고 막 네. 그런 서사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선 좀 덜 주고 글로벌로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2018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튜브 2위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홀랜드라는 인간 자체가 되게 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수용할 거 잘 수용하고 어쨌든 네. 홀랜드가 정말 그런 친구인데 홀랜드가 막 음악적으로 큰 성과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 아이코닉한 부분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음. 있어가지고 이제 K-팝의 방향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붙었을 때 되게 재밌는 그림이겠다. 그리고 음. 전자음악에서 퀴어가 가지는 큰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찰리 XCX 앨범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둘이 붙어서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가사 내용들 같은 게 다 네. 홀랜드가 투어 갔다 와서 그 투어에서 있었던 일의 단편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투어 갔다 와서 다른 팀보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홀랜드가 나 가사를 적어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되게 뭐 클럽에서 뭔가 어떤 일어나는 감정이 일들. 있었던 막 뭔가 그런 걸 적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또 아카데미 중이어서 이거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짱이랑 제이플로가 좋은데? 이러고서 뭔가 쫙 해서 뭔가 되게 재밌는 곡으로 나왔더라고요. 텔레포트 컴플레이션의 그 토크쇼 이제 그 채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토크 채널도 콘텐츠가 거의 4만 회 아 네,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진짜 네. 그 매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뤄주셨어요. 각자 뮤지션들을 제가 홍보했을 때 그 좀 매체에서 관심이 적다는 생각을 항상 하긴 했거든요. 일을 같이 해보면 왜냐면 제가 이제 매체 PR 같은 거는 엔간하면 도와주는 팀들이 참여한 팀들 중에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어려운 걸 사람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매체들은 쉬우면서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곳들이니까 거기다 계속 이거 의미 있다고 푸시를 해야 되는 관점인데 그들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모아놓은 거여가지고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 되게 많은 곳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4만이나 됐다고 아까 들어오자마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지막에 뭐. 400 몇에서 아니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망했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역시 대형 유튜버는 그 각자 한 거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결국 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협연을 하면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콘텐츠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음악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승준님한테는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패션 베이스의 브랜드들의 이 일로 제 삶을 영위해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만 하는 게 좀 소모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되게 다르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뭔가가 아니라 이제 브랜드로서의 최상의 아이디어와 전략을 짜가지고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 소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모든 회사원들이 또 자기가 일하면서 소모가 된다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제가 까데오로 계속 음악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까데오를 하면서 계속 힐링을 치유받아요. 저희가 퇴근 7시고 까데오 합주가 수요일마다 오후 9시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형들 합주하는데 그 방에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냥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연주하고 있는 거 들으면서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엄청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게 저의 거의 최고의 힐링이거든요. 도피라는 걸 뮤지션들이 대신 얘기해 줄 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막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 컨텐츠들을 할 때 그 컴필레이션이 엄청난 숫자를 원하고 한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네. 그냥 저는 이게 지금 한국의 문화에서 이 점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엄청 확신하고 있었어서 그리고 그거를 회사에서 번 돈으로 쓰려면 회사에도 큰 이득이 돼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이걸 기획했던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 영상도 되게 호흡이 길고 끝까지 요즘 유튜브 세상에 끝까지 안 봐요. 그 토크도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10몇 분 아닌가 20분 안에 끊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토크도 질문 3개씩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그냥 호흡 길게 하나로 툭 묶어가지고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포크로노스 그냥 내서 네. 뷰가 안 나올 거라는 거 망했다고 얘기했지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규칙 안에서. 근데 그래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여기 불러주시기도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있습니다. 네, 텔레포트 도피 2024. 네, 굉장히 고전적인 제목이네요. 이 설명 듣고 보니까. 그 예. 2024 그 숫자 무조건 들어가는 세계거든요. 예, 어떤 이게 의도인지 또 막 아시겠죠? 해외 스트리밍 저는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쓰니까 거기도 이제 영어로 치면 거의 안 나오고 한글로 텔레포트 도피 2024 이렇게 쳐야 나오더라고요. 그게 엄청 고민한 건데 DOPEE로 쓸 건지 이스케이프로 쓸 건지 이런 걸 초반에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도피는 정말 그 탈출하다의 도피랑은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로 도피라고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절대로 영어로 도피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손해를 많이 보겠죠. 끝으로 이제 텔레포트 컴플레이션 앨범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선 앨범을 들으시는 분들께 텔레포트가 이제 브랜드들이나 아티스트랑 협업하면서 이제 브랜드들도 되게 음악 관련 공연을 한다거나 뮤지션들이랑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고 저희 클라이언트 존에서는 진짜 많아요. 그렇게 쌓인 노하우들을 그대로 저희 자체 프로젝트에 녹인 거거든요. 뮤지션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또 되게 저는 약간 공식이 있을 정도로 뮤지션들과 소통하는 방법에서 좀 섬세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짜줘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텔레포트라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로서 얻은 노하우를 저희 앨범을 만드는데 사용한 거여서 텔레포트로서도 되게 그 덕업일치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었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들으시고 그냥 멋대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 상업 음악 중에서도 제일 듣는 사람들을 덜 생각하는 뮤지션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자기 거에 완전 과몰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역사의 맥락 계보에서 다른 것들을 자기만의 것들을 하고 있는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도 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레포트가 저희 지금 리듬 저희 이제 컴필레이션 만들면서 리듬 게임도 나와서 리듬 게임으로 즐겨보신 네. 분들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네, 텔레포트 인스타나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보드 게임을 만들거나 저희가 요게 그 달력 모자인데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협업하는 이유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그림이 있어서 요걸 하고 있는 거라 큰 그림이 있다 정도만 큰 그림이 얘기를 있다. 뭔가 더 재밌는 맥락을 틀어보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텔레포트의 큰 그림. 네, 그게 언제 도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텔레포트 타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